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높은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두 친구가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봉식이었고 다른 사람은 덕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며 자란 중마고우였다. 높은 언덕에 가로막혀 자주 오가지는 못하였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한 집에 사는 형제와 같았다. 봉식은 부지런하고 마음씨고 온 농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홀어머니를 봉양하며 작은 밭대기를 일구어 살아가고 있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도 살림살이는 늘 빠듯하여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다. 그러던 중 어느 눈보라가 살짝 비치는 초봄이었다. 어느덧 아버지의 소상이 닥쳤는데 쌀독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제상에 올릴 북어 한 마리 살 돈이 없었다. 봉식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몸을 추슬렀다. 하는 수 없다. 낯이 뜨겁고 염치가 없어도 내일은 덕만이한테 가보는 수밖에. 이튿날 이른 아침 봉식은 집신끈을 동여매고 재를 넘었다. 평생 친구에게 신세 한 번 지지 않았는데 염치 없이 돈을 빌리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발걸음을 옮길수록 발은 자꾸 느려지고 가슴까지 답답해졌다. 덕만의 집에 당도하니 마당을 쓸다 말고는 친구가 반색하며 달려나왔다. 아니, 이게 누구야? 봉식이 아닌가? 어쩐 일이야? 어서 들어와. 두 친구는 아랫목에 마주 앉아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덕만의 아내가 밥상을 들여오고 막걸리까지 데워왔다. 이야기꽃이 피다 보니 어느새 바깥이 새까맣게 어두워졌다. 하지만 봉식은 밤이 이슥하도록 정작 하고 싶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덕만이 물었다. 자네 오늘 뭔가 할 말이 있어 온 것 같은데 왜 그러고 있나? 어디 말해보게. 봉식이 잔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 소상이 며칠 안 남았는데 북어 한 마리 살 돈이 없다네.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찾아온 걸 부디 용서해 주게. 이 사람, 별소리를 다 하네. 자네 부모가 내 부모고 내 부모가 자네 부모 아닌가. 염치라니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하지 말게. 덕만이 손을 내저었지만 이내 이마를 찌푸렸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실은 나한테도 돈이 없다네. 작년 농사가 시원찮아서 곳간이 텅 비어버렸어. 그 말을 들은 봉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때 덕만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다. 우리 집 소를 가져가게. 마침 내일이 장날이니 그놈을 끌고 가서 파시게. 농사는 뭐로 짓고? 농사야 어찌어찌 되겠지. 제사나 잘 모시게. 봉식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날 밤 봉식은 덕만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불 속에 누워서도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속에 뜨겁게 남아 쉬이 잠들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봉식은 소고비를 잡고 장으로 나섰다. 소를 팔고 손에 쥔 엽전 꿰미의 무게가 반갑기보다 무거웠다.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봉식은 재를 올랐다.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다. 숲길이 어두워지려는 찰나 숲을 사이에서 칼을 든 사내 하나가 불쑥 나타났다. 거기 서라. 장에서 소 판 돈 가진 것 알고 있어. 어서 내놓아라. 봉식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두 손을 모아 사정하였다. 여보시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오. 친구가 자기 소를 팔아서 준 돈으로 우리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가는 길이오.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반만이라도 남겨주시오. 그 반으로 제사상이라도 차려야 하오. 도적놈이 그런 사정을 봐줄 리가 있나. 서로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데 마침 광가에서 순행을 나왔던 포교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봤다. 뭘 가지고 그러시는가? 다투다 말고 봉식이 썩 나서서 말했다. 관아에서 나오신 분이 나설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구느냐고 묻고 있지 않는가? 다름이 아니라 이 친구. 이 사람이 내 친구입니다. 내가 작년에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소를 주더니 팔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팔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돈이 반이나 남아서 송아지를 한 마리 사서는 키워서 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놈을 오늘 장에 가서 파니 얼추 작년에 빌렸던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주려고 가는 길에 우연하게도 중간에서 만났는데 안 받겠다고 그래서 다툰 것입니다. 포교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별일 아니고 착한 사람끼리 모여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았다. 그거 좋도록 해결하고 가시오. 그러고는 쓱 가버렸다. 기가 막힌 도둑놈이 봉식을 가만히 바라보다가는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잠시 후 도둑놈이 빼앗았던 돈을 다시 봉식에게 내밀었다. 미안하오. 가지고 가서 부모님 제사 잘 지내시오. 그러고는 돌아서려다 멈추었다. 형씨 사는 곳이 어디요? 성함과 사는 곳만 좀 알려주시오. 봉식이 알려주자 도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떨리는 두 손으로 엽전 보따리를 꼭 쥔 채 봉식은 집으로 향했다. 봉식은 그 돈으로 아버지의 소상을 정성껏 모셨다. 제사상을 차린 다음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친구 덕만에 대한 고마움에 도적조차 물리쳐준 세상의 따뜻함에 눈물이 절로 나왔다. 제사를 마치고 계산해 보니 남은 돈이 반이나 되었다. 봉식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장터에 가서 작고 야무진 송아지 한 마리를 사왔다. 봉식은 송아지에게 먹이를 정성껏 주고 추운 겨울에는 짚을 두껍게 깔아주었다. 이듬해 봄, 여름, 가을이 지나니 송아지는 어엿한 소로 자랐다. 1년이 지났다. 장에 가져다가 소를 팔고 보니 덕만에게 빌린 돈과 얼추 비슷한 액수가 되었다. 봉식은 발걸음도 가볍게 제를 넘었다. 덕만이 자기 집 마루에 앉았다가 눈을 둥그렇게 떴다. 돈 보따리를 덕만의 손에 쥐어주면서 봉식이 말했다. 작년에 자네가 준 솥값일세. 남은 돈으로 송아지를 사서 키웠더니 이만큼이 됐다네. 이 사람이 이걸 왜 돌려주는 거야? 줬으면 준 거지. 됐어, 됐어. 그냥 가져가게. 아니, 이건 내가 받을 수 없어. 두 친구는 술상을 앞에 놓고 밤이 깊도록 실랑이를 벌였다. 네 거다, 내 거다. 술잔이 오가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덕만의 아내가 문구멍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 두 사내가 보따리 하나를 놓고 서로 떠밀고 있었다. 한편 예전에 그 도적놈은 사실 어렵거나 가난한 집 자식이 아니었다. 충청도 인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소문난 조씨 집안의 손자였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는 손자가 방탕해질까 두려워 돈을 꽁꽁 쥐고 쉽게 내주지 않았다. 할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에 손자는 거칠어졌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급기야는 도적놈이 되고 말았다. 그런 그는 제 위에서 봉식을 만난 날 밤 도저히 자신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크게 반성한 도적은 집으로 돌아갔다. 한 1년 착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 방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자는 제에서 겪은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듣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깊이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내가 늙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이 많은 재산을 줄 만한 사람이 없어 근심이었는데 너에게는 줄 수 없었다. 너에게 재산을 주면 아무래도 난봉꾼이나 건달 나부랭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구나. 너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손자는 봉식의 집을 찾아가 간청하였다.
봉식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다시피 충청도로 향했다. 멀리서 본 집은 기와가 번쩍이고 마당이 엄청 넓었다. 안으로 들어서니 창고마다 곡식이 그득했다. 노인은 사랑방에 누워있다가 봉식을 보자 몸을 일으켰다. 나는 늙고 병들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라오. 철없는 손주놈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도둑질이나 하고 당겨서 앉으나서나 근심했는데 당신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같은 분이 우리 손자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소이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 재산을 우리 손주 반 주고 당신에게도 반 줄 테니 이 재산을 받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손주를 맡아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봉식이 아무리 손을 내저어도 노인은 땅 문서를 나누어 손자와 봉식 앞에 밀어놓았다. 봉식은 어쩔 수 없이 땅 문서 한 묶음을 품에 안고 발길을 돌렸다. 봉식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품에 문서를 안은 채 곧장 덕만의 집으로 갔다. 친구야, 이리 오게.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네가 깜짝 놀랄 것이야. 봉식은 1년 전 재에서 있었던 일부터 도적의 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모두 덕만에게 이야기했다. 덕만은 점점 눈이 커지더니 마침내 입이 아기 입처럼 벌어졌다. 방으로 들어간 봉식이 땅 문서를 덕만 앞에 펼쳤다. 이건 자네 거야. 내가 소를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 이 땅 문서는 자네가 받아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냥 소 한 마리 준 것뿐이야. 이건 자네가 받아야 해. 두 사람은 밤새 옥신각신하였다. 큰 소리가 났다가 웃음이 터졌다가 또 큰 소리가 났다. 덕만의 아내가 이튿날 아침 밥상을 들여놓으며 두 사람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무얼 가지고 그렇게들 다투셨어요? 덕만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부인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해맑게 웃었다. 두 분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한 분은 의리를 지키려 하시고 한 분은 은혜를 갚으려 하시니까요. 그러지 말고 이 땅에 나란히 집을 짓고 담장을 허물어 두 집이 한 식구처럼 살면 어떻겠습니까?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하며 마을의 어려운 이들도 도우며 살면 조부자 어른의 뜻도 두 분의 우정도 다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두 사내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동시에 손뼉을 쳤다. 그거 참,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듬해 봄 두 사람은 나란히 새 집을 지었다. 두 친구는 논밭을 나누어 농사를 짓고 소도 함께 기르며 살았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형제처럼 지냈다. 담장 한쪽을 허물어 솥단지를 걸고는 불쌍한 거린들에게 매일 점심을 제공했고 방이 많은 넓은 집을 지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면 일자리도 주선해 주었다. 충청도에서 내려온 조부자의 손자도 착하고 성실한 두 사람 곁에서 농사를 배우며 천천히 사람이 되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인연이 있지. 하지만 착한 사람끼리는 꼭 만나게 되는 법이야. 소우쿨 극장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호걸승 사명대사의 민간설화와 대사가 일본에 갔을 때 신이 한 행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명대사 유정은 우리나라의 호걸승이다. 금강산 유점사에 주석하고 있었는데 임진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외병이 대거 이르자 같이 기거하던 중들과 함께 왜구를 피하여 깊은 산골짜기로 숨었다. 첫 번째 꼭지, 임진왜란 중 일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불승이 가서 보니 외병들이 유점사에 들어가 그곳에 거처하던 불승 수십 명을 결박하고는 금은 보화를 찾았는데 승려들이 내놓지 않자 죽이려고 하였다. 사명대사가 이 말을 듣고 유점사에 가서 그들을 구하려고 하자 중들이 모두 만류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같이 기거하던 스님들을 죽음에서 구하고자 하시니 그 자비로움이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입을 더듬어 그 수염을 잡아당기는 격이니 무익한 일로 다만 화를 부를 뿐입니다. 유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남병들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그 행동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지라 외병들이 심상하게 여겼다. 일주문에 이르니 외병들 여러 명이 있었다. 유정은 칼과 창을 손질하는 병사들 앞을 절하거나 읍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며 걸음을 멈추지도 않은 채 지팡이를 끌고 손을 휘저으며 들어갔다. 외병들은 빤히 쳐다만 볼 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 산영로를 지나 법당 아래에 이르니 중들이 모두 결박당한 채 양편 행랑 아래 있었다. 유정은 자신을 보고 우는 중들을 일부러 돌아보지 않았다. 한 외병이 법당 안에서 문서를 다루고 있었다. 유정이 곁에 가서 보았으나 그 외병은 그를 막거나 꾸짖지 않았다. 그 문서는 보아도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외놈들 글자 사이에 예서가 간간히 섞여 있었다. 곧장 법당에 오르니 여러 외장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 장수가 글을 써서 물었다. 너는 문자를 아느냐? 유정이 글을 써서 보여주었다. 대략은 안다. 너희 나라에서는 7조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6조가 있지 어찌 7조가 있겠느냐? 어디 들어보자. 유정이 6조의 법명을 쭉 써서 보여주자 그 외장이 크게 기이하게 여기더니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 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모두 내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너를 죽이리라. 유정이 글을 써서 대답하였다. 우리나라는 금과 은을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단지 쌀과 배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은 보화는 온 나라를 통틀어도 드물다. 하물며 산에 사는 불승은 일반 백성들과 다르다. 중들은 단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드리고 채식하며 초이를 입을 뿐이다. 혹은 곡기를 끊고 솔잎을 먹으며 혹은 민가에 걸식하여 삶을 영위하는데 어찌 금은 보화를 쌓아 둘 리가 있겠는가? 또 장군을 보니 불가의 6조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 불법은 자비를 베풀고 살생하지 않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지금 보니 죄 없는 어리석은 중들을 행랑 아래 결박하여 놓고 진기한 보화를 내어놓으라 하는데 저 중들은 지팡이 하나로 온 산을 다니면서 민가에서 밥을 구걸하여 조석으로 공양받는 사람들이다. 비록 몸을 가르고 뼈를 가루낸다 한들 어찌 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들은 모두 불법을 닦는 승려들이니 원하건대 장군은 그들을 살려 죽어라. 외장들이 유정의 글을 돌려보고는 얼굴빛이 변하여 부하에게 무어라고 말하자 부하들이 당 아래로 내려가 양편 행랑에 묶여있는 20여 명의 승려를 풀어주었다. 유정이 손을 휘저으며 지팡이를 끌고 절 밖으로 나가자 외장이 커다란 판자에 글씨를 크게 써서 일주문 앞에 내걸었다. 이 절에는 돌을 깨우친 고승이 있으니 군사들은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즉시 병사를 해산하여 물러갔으며 이로부터 외병이 다시는 유점사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지자 사명대사는
산사에 모인 승려들에게 말했다. 불승이 칼을 잡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묻는 스님들이 있을 것이오. 승려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대사가 이어서 말했다. 그러나 조선의 백성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찌 산속에만 숨어 있겠소? 그 말을 듣고 승려들이 하나둘 일어섰고 그날 모인 승려들이 조선의 승병이 된다. 조정에서는 사명대사를 승군의 장수로 임명하여 팔도의 승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중 유정은 불자인 외장 가토 기요마사의 진영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회담했다. 한 번은 가토 기요마사가 물었다. 조선에서는 어떤 보물을 가장 귀히 여기요? 유정이 대답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보물이 없고 일본에 큰 보물이 있지요. 가토가 어리둥절해하자 사명대사가 일갈했다. 나라에서 그대의 머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황금 천근과 만호 고을의 원님 자리를 준다고 하니 이만한 보배가 어디 있겠소? 가토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무척 두려워하였다. 두 번째 꼭지. 일본에서의 설화. 온갖 시험을 이겨낸 신이한 승려 유정. 1604년 선조의 국서를 받들고 일본에 건너간 사명대사는 교토 후시미성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강화를 맺고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3,500여 명을 이끌고 이듬해 귀국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반 사신을 영접할 때 300명, 영의정급 사신에게는 600명을 내보냈는데 사명대사에게는 무려 1000명을 수행케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대사가 일본에서 얼마나 높은 대접을 받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사명대사는 교토의 고쇼지에 머물며 붓글씨를 남겼는데 이 유목이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어 적국의 승려가 남긴 글씨를 귀하게 여길 만큼 일본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 설화가 탄생했다. 첫 번째는 일본 왕의 병풍시험 설화이다. 사명대사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인들은 그의 길을 꺾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병풍의 글자 외우기이다. 일본 측은 사명대사가 머무는 방의 복도에 수만 개의 글자가 적힌 병풍 수십 개를 세워두었다. 대사가 그 복도를 지나가자마자 병풍을 치워버린 뒤 방금 본 글자들을 외워보라고 요구했다. 대사는 병풍 속 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밤새도록 잘잘 읊었을 뿐 아니라 오자가 하나 난 것까지 완벽히 짚어내어 일본인들을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줄줄 외우다가 딱 한 폭만 말하지 못했는데 일본인들이 비웃으려 하자 대사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병풍의 그 부분은 바람에 접혀서 보이지 않았소이다. 일본 사람들이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 글자가 적힌 부분만 접혀 있었다. 일본인들은 그의 천재적인 기억력에 경악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독사 가득한 목욕탕 설화이다. 일본 측에서는 도승으로 유명한 사명대사의 담력과 도력을 시험해 보려는 계략을 꾸몄다. 일본 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먼 길을 오셨으니 먼저 목욕하고 쉬십시오. 그리고 사명대사를 목욕탕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그 목욕탕 안에는 독사가 바닥에 가득 우글거리고 있었다. 누구라도 놀라 도망칠 상황이었지만 사명대사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대사가 자신의 염주를 목욕탕 안으로 던지자 염주가 무언가에 부딪혀 탕소리가 났는데 독사들에게는 닿지 않았다. 제 아무리 독사라도 뜨거운 목욕탕에서 무사할 리 없으므로 욕탕의 밑바닥에 두꺼운 유리판을 덮고 그 밑으로 독사들을 풀었던 것이다. 그러자 사명대사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태연하게 목욕을 마쳤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일본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말했다. 과연 조선의 큰 스님답다. 그 이후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사명대사의 담력이 크게 알려졌다고 한다. 세 번째는 뜨겁게 달군 방에서 대사 태워 죽이기 설화이다. 일본인들이 사명대사를 시험하기 위해 뜨겁게 달군 방에 가두었는데 겉으로는 대사를 극진히 대접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구리로 만든 방에 머물게 한 다음 방 아래에는 숯불을 엄청나게 지펴 방 전체를 쩔쩔 끓게 달구었다. 대사가 그 간교한 계교를 알아차리고는 방 안벽면에 얼음 빙자와 겨울 동자를 써서 천장과 벽에 붙였다. 그러자 화기가 물러가고 방 안이 오히려 차가워져 수염에 얼음이 맺혔다. 사명당이 뛰쳐나오길 기다리던 일본인들은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고 다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어본 일본인들은 기겁했다. 사명대사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데 수염에는 고드름이 맺혀 있고 방 안은 얼음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쇠로 만든 말인 철마설화이다. 일본인들이 철로 만들 말에게 사흘 동안 불을 뗀 다음 시뻘겋게 달아오른 철마 위에 사명대사를 앉히려 했다. 화가 난 사명당이 말을 타고는 8만 대장경을 외웠다. 그러자 갑자기 일본 전역에 태풍이 불어 대홍수가 났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자 사명대사가 8만 대장경 외우기를 그쳤고 그러자 태풍이 그쳤다. 뒷말 사명의 수레에 의하면 일본 백성이 고생할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가 싫었지만 한 번은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회담이 끝난 후 돌아오려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고맙다고 설면자 2만 근을 그에게 주었다. 유정은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것을 대마도주에게 모두 주고 귀국했다. 세 번째 꼭지. 귀국 후 일화입니다. 당시 조정 일부에서는 승려가 외교적 전면에 나선 것에 관해 은근히 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선조 역시 한편으로는 그의 공로를 치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향력을 경계하는 눈치였다. 그대가 일본 국왕의 항복 문서를 받아오지 못했으니 아쉽구나. 사명대사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소승이 비록 항복 문서는 받아오지 못했으나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 백성 수천 명을 구해왔습니다. 만약 제 공이 부족하다고 여기신다면 지금 당장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백성과 나라만을 생각했던 대사의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선조는 그의 기계에 놀려 더 이상 책잡지 못하고 극진히 대접했다고 한다. 돌아온 다음 사명대사는 정의품가의의 직위와 임금이 타던 말, 엄화 등을 하사받았다. 그때는 스승인 청어 휴정대사가 입적한 이듬해였다. 사명대사는 묘양산에 들어가서 스승의 영탑에 애를 표하고는 치악산으로 들어갔다가 가야산 해인사 홍제암에 머물다가 입적했다. 후에 밀양의 표충사, 묘양산의 수충사에 배양되었으며 해인사의 홍제존자비가 있다. 승려의 몸으로 국가의 위기에 몸소 뛰쳐나와 의승을 이끌고 전공을 세웠으며 전후의 대일 강화 외교 등 눈부신 활약은 후세 국민이 민족의식을 발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소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